안녕하세요. 감동가 사연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쓴 새로운 세상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계급장이 깡패라지만 다리 벌려서 단별이 그리 영광스럽던가. 임대령 아니지. 마담임이라고 불러드려야 하나. 경기도 포천시 육군 제5군단 사령부 본청 3층 군단장실. 창밖은 비현실적일 정도로 화창했다. 5월의 따스한 햇살이 연병장의 푸른 잔디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훈련병들의 힘찬 구호 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아득하게 들려왔다. 관악산 줄기가 병풍처럼 둘러친 부대의 풍경은 평화 그 자체였다. 하지만 블라인드 사이로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군단장실의 공기는 시궁창 냄새보다 더 역겨웠다. 육군본부 감찰실장 조광일 소장. 그는 최고급 가죽 소파에 삐딱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찻잔에 뜬 기름기를 입으로 후후 불어내고 있었다. 널찍한 집무실 책상 위에는 결제판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제5군단 예하 포병여단 병영 부조리 사망사건 조사 결과 보고서. 임지연 대령은 차렷 자세로 그의 앞에 서 있었다. 정복의 칼주름은 베일 듯 날카로웠고 어깨 위 무궁화 3개는 창밖의 햇살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다. 그녀의 표정은 석고상처럼 단단했지만 조광일의 입에서 나온 원색적인 모욕은 고막을 타고 뇌리 깊숙이 박혔다.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소장님. 공식적인 감찰 보고 자리입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감정의 동요를 내비치는 것조차 저들에게는 먹잇감이 된다는 것을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20대 후반 707 특임대 최정예 요원 출신이자 전군 유일의 여성 대령. 그 화려한 타이틀 뒤에는 늘 젊은 여자가 몸 로비로 진급했다는 저열한 루머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그것을 퍼뜨리는 장본인들이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이런 자들이었다. 지나쳐. 하하. 야, 임지연. 너 진짜 상황 파악 안 돼. 지금 내가 뻣뻣하게 고개 쳐들고 있을 때가 아닐 텐데. 조광일이 찻잔을 탁자에 거칠게 내려놓았다. 찬물이 튀어 하얀 테이블볼을 더럽혔다. 이 보고서 내용이 아주 가관이야. 단순 실족사를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으로 둔갑시켜. 그것도 모자라 가해자가 국회의원 아들이라고. 너 지금 군복 벗고 정치하고 싶냐? 어디서 감히 군의 명예에 먹칠을 하려고 들어. 그는 벌떡 일어나 지연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번들거리는 이마의 기름기와 역한 스킨 냄새가 훅 끼쳐왔다. 군의 명예 말입니까? 지연이 처음으로 조광일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검푸른 불꽃이 일렁였다. 일병 김민수. 입대 3개월 차. 온몸에 피멍이 든 채 생활관 3층에서 추락했습니다. 부검 결과 갈비뼈 4개 골절, 비장 파열. 추락 전에 이미 반죽음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실족사로 덮으라고 하십니까? 그게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군의 명예입니까? 지연의 또박또박한 반박에 조광일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인연이 진짜 돌았나. 야, 부검이가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애들이 장난치다 좀 때릴 수도 있는 거야. 군대가 무슨 유치원이야? 사내놈들이 그 정도도 못 견디고. 돼진 게 병신이지. 그걸 가지고 감찰 대령이라는 년이 사단장 목을 치려들어. 조광일이 손가락으로 지연의 가슴팍에 달린 명찰을 툭툭 쳤다. 잘 들어. 국방위원장님이 내일 부대 방문하신다. 그 아들내미가 연루된 사건이야. 여기서 네가 네,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하고 도장만 찍으면 내년 준장 진급. 내가 책임져. 내가 원하는 별 아주 쉽게 달게 해줄게. 그는 뱀처럼 혀를 날름거리며 목소리를 낮췄다. 하지만 끝까지 뻗대면 내년 옷 벗기는 건 일도 아니야. 꽃다운 나이에 군복 벗고 나가면 뭐 할래? 10%나 가야지 않겠어? 몸매도 좋은데.
명백한 성희롱. 그리고 협박. 지연의 주먹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어졌다. 햇살은 너무나 찬란하게 창가에 부서지는데 이 방 안은 썩은 권력의 악취로 진동하고 있었다. 지연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안 감사드립니다. 조광일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다. 그럼 그렇지 하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이어진 지연의 말은 그의 예상을 산산조각 냈다. 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하신 발언, 모욕죄 및 직권남용, 협박 혐의로 헌병대에 정식 고발하겠습니다. 녹음기는 켜져 있었습니다. 지연이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흔들어 보였다. 순간 조광일의 얼굴이 붉은색에서 흑빛으로 변했다가 다시 검붉게 타올랐다. 너 이 미친년이 감히 함정을 파. 조광일이 손을 뻗어 지연의 폰을 뺏으려 했다. 하지만 지연의 반응 속도는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가볍게 몸을 틀어 그의 손을 피하곤 그의 손목을 낚아채 반대로 꺾어버렸다. 아, 짧은 비명과 함께 별 2개, 소장의 무릎이 바닥에 쿵 하고 찍혔다. 지연은 그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한 채 그의 귀에 차갑게 속삭였다. 몸으로 진급했다는 말 취소하십시오. 저는 실력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당신처럼 똥구멍 빨아서 온 게 아니라. 이거 안 놔. 너 항명이야. 직결 처형감이라고. 항명. 현행범 체포입니다. 상관 폭행 시도에 대한 정당 방위였고요. 그때였다. 그만하시죠, 임 대령. 집무실 안쪽 내실 문이 스르르 열리며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연은 꺾고 있던 조광일의 팔을 놓고 소리가 난 쪽을 바라봤다. 그곳에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진짜 주인, 제5군단장 최형석 중장이 서 있었다. 그는 뒷짐을 진 채 창밖의 풍경을 감상하고 있었다. 마치 방금 벌어진 난투극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조 소장이 말이 좀 거칠긴 했지만 틀린 말은 아니네. 자네가 너무 뻣뻣해. 대나무는 바람에 꺾이는 법이지. 최 중장이 천천히 몸을 돌려 지연을 마주봤다. 인자해 보이는 미소 뒤에 숨겨진 탐욕스러운 눈빛. 그는 조광일과는 차원이 다른 거물이었다. 육사 출신의 성골, 차기 육군 참모 총장 영순이. 그리고 이번 사건의 은폐를 지시한 진짜 배후. 지연은 흐트러진 정복을 매무새하고 다시 차렷 자세를 취했다. 군단장님께서도 이번 사건 은폐에 동의하십니까? 은폐라니. 단어 선택이 저렴하군. 이건 조직 보호야. 자네 707에 있을 때 적 수십 명을 사살하고도 훈장 받았지. 그때 자네가 죽인 게 사람 목숨이 아니었던가. 대의를 위해서는 소의 희생이 따르는 법이네. 김일병 하나 죽은 건 안타깝지만 그 일로 우리 군 전체가 흔들려서는 안 돼. 최 중장은 책상 위에 서류를 집어들더니 지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보고서가 활활 타오르며 검은재로 변해갔다. 그 불꽃은 지연의 눈동자 속에 비쳤다. 증거가 사라지고 있었다. 선택하게. 내 라인을 타고 별을 달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그 잘난 정의감 끌어안고 자폭할 것인가? 자네 뒤를 봐주던 전임 사령관은 이미 옷 벗었어. 지금 자네는 허허벌판에 혼자 서 있는 거야. 최 중장은 타다 만재를 재떨이에 비벼 끄며 지연에게 다가왔다. 내일까지 생각할 시간을 주지. 내 숙소로 와. 혼자서. 올 때는 군복 말고 사복을 입고 오는 게 좋겠군. 대화가 길어질 테니까. 명백한 유혹이자 복종의 맹세를 요구하는 추악한 제안이었다.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났다. 눈앞에 이 늙은 여우들은 군인도 아니었다. 그저 제복을 입은 양아치, 아니 악마들이었다. 이 화창한 봄날 대한민국 국군 심장부에서 벌어지는 이 기막힌 촌극. 지연은 끓어오르는 사리를 억누르며 턱을 치켜들었다. 내일 뵙겠습니다.
지연은 거수경례를 하지 않았다. 그대로 뒤돌아 문을 박차고 나갔다. 복도를 걸어가는 그녀의 구두 굽소리가 텅 빈 건물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또각 또각 또각. 그것은 마치 전쟁을 알리는 카운트다운 소리와 같았다. 본청 건물을 빠져나오자 눈이 부실 정도로 강렬한 햇살이 그녀의 전신을 감쌌다. 연병장에서는 병사들이 웃으며 축구를 하고 있었고 스피커에서는 경쾌한 군가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 평화로운 풍경 뒤에 감춰진 지옥. 지연은 주차장에 세워진 자신의 지프 랭글러에 올라탔다. 시동을 걸기 전 그녀는 핸들을 꽉 쥐었다. 가죽이 찢어질 듯 비명을 질렀다. 조수석에 던져둔 스마트폰 화면이 켜졌다. 부재중 전화 15통 박 중사 자신의 직속 부하이자 가장 신뢰하는 정보관이었다. 지연이 전화를 걸자마자 다급한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대령님, 큰일 났습니다. 김민수 일병 시신. 화장 처리된답니다. 유족들 동의도 없이 위조된 서류로 지금 막 화장터로 출발했답니다. 뭐라고? 지연의 눈이 커졌다. 증거인멸. 보고서를 태운 것으로 모자라 시신까지 없애버리려는 것이었다. 시신이 화장되어 한 줌의 재가 되면 영원히 진실을 밝힐 수 없게 된다. 위치 어디야? 성남 국군수도병원 영안실에서 출발했습니다. 벽제 화장터로 이동 중입니다. 호송 차량은 헌병대 소속 스타렉스 2대입니다. 지연은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지금 출발하면 간발의 차이로 따라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상대는 헌병대였다. 아군을 상대로 그것도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추격전을 벌여야 한다. 자칫하면 반란 혐의를 뒤집었을 수도 있는 상황. 그러나 지연의 사전에 망설임이란 단어는 없었다. 그녀는 기어를 넣고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았다. 랭글러의 엔진이 맹수처럼 포효했다. 박 중사 애들 풀어. 팬텀팀 전원 소집해. 무장은 사복의 3단봉 테이저건이다. 장소는 벽제 화장터 입구. 대령님, 설마 막으시려고요? 헌병대랑 붙으면 군사 재판입니다. 지연은 100미러로 멀어지는 군단 사령부를 노려보며 차갑게 대답했다. 재판? 그딴 건 나중 문제야. 내 구역에서 억울하게 죽은 놈 장례식도 못 치르고 죄로 만들 순 없어. 내가 오늘 그 연구차 박살을 내서라도 멈춘다. 끼기깃. 타이어 타는 냄새와 함께 지연의 차가 위병소를 총알처럼 뚫고 나갔다. 화창한 오후 2시. 서울 외곽 순환도로를 향해 질주하는 검은 지프 위로 핏빛 같은 태양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오후 2시 15분.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일산 방향. 계기판의 바늘이 붉은색 영역을 넘나들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시속 160km. 임지연의 지프 랭글러는 육중한 덩치에 어울리지 않는 기미남으로 차선 사이를 파고들었다. 사이드미러에 비친 풍경이 해성꼬리처럼 길게 늘어지며 뒤로 빨려 들어갔다. 지연의 눈은 맹금류처럼 전방을 훑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핸들을 꽉 쥐고 있었지만 어깨에 힘은 빠져 있었다. 극도의 흥분 상태였지만 뇌의 회전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정교했다. 이것은 운전이 아니었다. 도로라는 전장에서의 기동이었다. 스피커폰에서 박 중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대령님, 목표 차량 식별했습니다. 현재 송추 IC 2km 전방. 회색 스타렉스 2대가 앞뒤로 호위하고 있고 가운데 검은색 앰뷸런스가 있습니다. 놈들이 사이렌을 울리며 갓길로 빠지고 있습니다. 알았다. 차단해. 지연의 대답은 짧았다. 그녀는 룸미러로 자신의 눈을 확인했다. 핏발이 서 있었지만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기어를 저단으로 내리며 가속 페달을 더욱 깊게 밟았다. 엔진이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심장 박동과 공명했다. 2km 전방.
차들이 홍해처럼 갈라지는 갓길 위로 경광등을 번쩍이며 질주하는 세 대의 차량이 시야에 들어왔다. 죽은 자를 태우고 죽은 자의 억울함마저 태워버리기 위해 달려가는 저주받은 행렬이었다. 김민수 일병. 조금만 기다려.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3개월 된 신병. 멍투성이로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내던져졌던 아이. 그 아이의 어머니가 오열하던 모습이 앞유리에 오버랩되었다. 지연이 핸들을 꺾었다. 육중한 지프가 비명을 지르며 4차선에서 갓길로 대각선을 그으며 파고들었다. 타이어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녀의 차는 순식간에 후미 호송 차량인 스타렉스의 뒷공무니에 달라붙었다. 뭐야? 저 미친 차는. 앞서가던 스타렉스의 운전병이 백미러를 보며 소리치는 것이 들리는 듯 했다. 지연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가속했다. 쾅!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지연의 랭글러 범퍼가 스타렉스의 후미를 들이받았다. 충격으로 스타렉스가 휘청거렸다. 이 새끼가 돌았나? 스타렉스 조수석 창문이 열리더니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하나가 몸을 내밀고 경광봉을 휘두르며 욕설을 퍼부었다. 헌병대 수사관들이었다. 군복 대신 사복을 입고 은밀하게 처리하려 했겠지만 그들의 짧은 머리와 다부진 체격은 군인의 냄새를 숨길 수 없었다. 지연은 무표정한 얼굴로 다시 한번 들이받았다. 이번에는 측면이었다. 끼기기기. 금속과 금속이 맞물려 찢어지는 소름 끼치는 소음이 고속도로에 울려 퍼졌다. 지연은 핸들을 꽉 쥐고 차체를 스타렉스 쪽으로 밀어붙였다. 힘싸움이었다. 하지만 개조된 오프로드 차량의 프레임 바디를 일반 승합차가 이겨낼 리 없었다. 스타렉스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지연은 백미러로 처박힌 차량을 확인하지도 않고 곧바로 앰뷸런스를 향해 돌진했다. 이제 남은 건 앰뷸런스와 선두 호송차. 그때 선두에 있던 스타렉스가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길을 막아섰다. 동시에 앰뷸런스는 속도를 높여 도주를 시도했다. 어림없지. 지연은 핸들을 급격하게 꺾어 중앙분리대 쪽 1차선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앰뷸런스와 나란히 달리기 시작했다. 썬팅이 집게된 앰뷸런스 창문 너머로 겁에 질린 운전병의 얼굴이 보였다. 지연은 창문을 내렸다. 바람 소리가 폭풍처럼 들이닥쳤다. 그녀는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자신의 계급장이 박힌 정복 어깨를 가리켰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갓길을 가리켰다. 세워라. 무언의 압박. 대령이라는 계급이 주는 공포가 운전병을 압도했다. 하지만 운전병 옆에 타고 있던 선임 탑승자가 운전병의 뒤통수를 갈기며 소리치는 모습이 보였다. 밟아. 멈추면 다 죽는 거야. 저 여자 말 듣지 마. 앰뷸런스가 다시 속도를 높이며 지연의 차 쪽으로 핸들을 꺾어 위협했다. 죽기 살기로 덤비겠다는 뜻이었다. 좋아. 해보자는 거지. 송추 IC 진출로가 눈앞에 보였다. 여기서 놓치면 국도로 접어들어 추격이 더 어려워진다. 승부를 봐야 했다. 지연은 앰뷸런스의 앞으로 치고 나갔다. 그리고 그대로 브레이크를 밟으며 차체를 가로로 틀었다. 드리프트.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며 흰 연기를 뿜어냈다. 지연의 지프가 고속도로 한복판을 가로막는 거대한 바위처럼 멈춰섰다. 끼익! 앰뷸런스가 굉음을 내며 급제동했다. 타이어 자국이 아스팔트에 길게 새겨졌다. 앰뷸런스는 지연의 차 문 바로 앞에서 깻잎 한 장 차이로 멈춰 섰다. 뒤따르던 선두 호송 차량도 앰뷸런스 꽁무니에 들이박을 듯 멈췄다. 고속도로의 흐름이 순식간에 마비되었다. 뒤따르던 일반 차량들이 경적을 울려댔지만 지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눈앞의 목표물 뿐. 지연은 차 문을 열고 내렸다.
뜨거운 아스팔트 열기가 훅 올라왔다. 그녀는 뒷좌석에서 60cm 길이의 검은색 3단봉을 꺼내 쫙 펼쳤다. 착! 서늘한 쇳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호송 차량과 앰뷸런스에서 건장한 사내 5명이 튀어나왔다. 모두 헌병대 소속 부사관과 장교들이었다. 그들 중 리더로 보이는 눈매가 날카로운 남자가 지연을 향해 다가왔다. 헌병대 수사과장 박철우 소령이었다. 임지연 대령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그것도 공무 수행 중인 차량을. 박소령은 씩씩거리며 지연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손은 허리춤에 있는 권총 홀스터로 향해 있었다. 공무수행? 지연은 헛웃음을 흘렸다.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거침없이 박소령을 향해 걸어갔다. 살인사건 증거 인멸하고 시체 유기하러 가는 게 대한민국 헌병대 공무수행인가? 많이 타락했군. 말씀 조심하십시오. 군단장님 직속 명령입니다. 저희는 절차대로. 절차 좋아하시네. 지연의 눈빛이 번뜩였다. 순간 지연의 몸이 잔상처럼 사라졌다. 박소령이 반응하기도 전에 지연의 3단봉이 그의 명치 깊숙한 곳을 찔러 들어갔다. 컥! 박소령이 숨을 헐떡이며 무릎을 꿇었다. 지연은 그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운 뒤 다리를 걸어 아스팔트 바닥에 매다 꽂았다. 쿵 소리와 함께 박소령이 고통에 몸부림쳤다. 주변에 있던 나머지 헌병 4명이 주춤거리며 달려들었다. 저 여자가 미쳤나? 잡아. 제 앞에. 4명의 남자가 동시에 덤벼들었다. 일반인이라면 공포에 질릴 상황이었지만 지연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었다. 707 시절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10명의 남자들과 흙탕물 속에서 뒹굴며 살아남았던 그녀였다. 지연은 가장 먼저 달려오는 놈의 주먹을 고개를 까딱해 피했다. 동시에 그의 팔을 감아쥐고 자신의 어깨를 지렛대 삼아 공중으로 날려버렸다. 업어치기. 날아간 사내가 뒤따라오던 동료와 부딪혀 엉켜 넘어졌다. 남은 2명이 양쪽에서 덮쳐왔다. 지연은 몸을 낮춰 오른쪽 놈의 정강이를 로우킥으로 걷어찼다. 뼈가 울리는 둔탁한 소리. 악! 비명과 함께 놈이 자세가 무너지자 지연은 회전하며 3단봉으로 그의 손목을 가격했다. 들고 있던 곤봉이 떨어졌다. 마지막 한 놈이 지연의 뒤에서 목을 조르려 했다. 지연은 당황하지 않고 뒤로 머리를 젖혀 놈의 코뼈를 들이받았다. 우지끈. 코피가 터지며 놈이 주춤하자 지연은 팔꿈치로 놈의 명치를 가격하고 그대로 돌려차기로 턱을 날려버렸다. 불과 1분도 안 되는 시간. 5명의 헌병대 요원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그들은 고통에 신음하며 감히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압도적인 무력 차이. 이것은 체급의 문제가 아니었다. 살인 기술을 익힌 인간 병기와 일반 군인의 차이였다. 지연은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박소령에게 다가갔다. 그는 바닥을 기어가며 무전기를 찾고 있었다. 지연은 구두굽으로 그의 손등을 밟았다. 아, 무전 칠 필요 없어. 내 부하들은 이미 내 애들이 처리했을 테니까. 그때 갓길을 따라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검은색 헬멧을 쓴 라이더 6명이 도착했다. 지연의 직속 부대 팬텀 팀이었다. 사복 차림이었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절도 있었다. 그들은 쓰러진 헌병들을 능숙하게 제압하고 케이블 타이로 손을 묶었다. 박 중사가 헬멧을 벗으며 다가왔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대령님. 뒤쪽 스타렉스 처리하고 오느라 좀 걸렸습니다. 시신은? 앰뷸런스 안에 확인했습니다. 아직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3단봉을 접어넣고 앰뷸런스 뒷문을 열었다.
차가운 냉기 속 하얀 천에 덮인 관이 놓여 있었다. 일병 김민수라고 적힌 명찰이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지연은 관 위에 손을 얹었다. 차가웠다. 하지만 이 차가운 죽음이 헛되지 않게 만들 것이다. 박중사, 네, 대령님. 이거 국군 수도병원이 아니라 민간병원으로 옮겨. 그리고 기자들 불러. 유가족들한테도 연락하고. 박중사의 눈이 커졌다. 민간 병원으로요? 그러면 군법 위반입니다. 군단장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알아. 이제 전면전이야. 지연은 앰뷸런스 문을 닫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태양은 여전히 잔인할 정도로 화창하게 빛나고 있었다. 내가 옷을 벗는 한이 있어도 이 아이는 절대 저놈들 손에 2번 죽게 놔두지 않아. 그때 바닥에 엎드려 있던 박소령이 피 섞인 침을 뱉으며 킬킬거렸다. 흐흐. 임 대령.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군단장님이. 육군 전체가 당신을 적으로 돌릴 거야. 당신은 끝났어. 이제 사냥이 시작될 거라고. 지연은 박소령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착각하지 마. 그녀는 선글라스를 꺼내 썼다. 사냥은 내가 하는 거야. 너희 썩어 빠진 새끼들, 내가 하나하나 찾아서 씹어먹어 줄 테니까. 가서 전해. 임지연이 간다고. 목 씻고 기다리라고. 지연은 랭글러에 다시 올라탔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녀의 앞에는 가시밭길이, 아니 지뢰밭이 펼쳐져 있을 것이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덤벼봐. 다 죽여버릴 테니까. 지연의 차가 굉음을 내며 다시 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했다. 그 뒤를 팬텀팀이 호위하듯 따랐다. 화창한 오후의 고속도로 위, 대한민국 군대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 올랐다. 서울 강남구 S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 앞. 오후 4시. 병원 입구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임지연이 이끄는 팬텀팀이 호송한 앰뷸런스가 도착하자마자 미리 연락을 받은 수십 명의 기자들이 하이에나 떼처럼 몰려들었다.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며 병원 로비의 흰 벽을 어지럽게 때렸다. 비켜요. 비켜. 헌병대에서 나왔습니다. 시신 인계하세요. 뒤늦게 도착한 수도방위 사령부 헌병단 병력 30여 명이 병원 입구를 봉쇄하려 했다. 검은 헬멧에 곤봉을 든 그들의 기세는 살벌했다. 하지만 그들 앞을 가로막은 것은 임지연이었다. 그녀는 찢어진 정복 셔츠와 흑투성이가 된 군화를 신은 채 병원 정문 계단 가장 높은 곳에 섰다. 마치 고지전을 지휘하는 장수와 같은 위압감이 그녀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왔다. 이 시신은 유가족의 동의 하에 민간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군 수사기관의 증거인멸 시도가 포착된 이상 더는 군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지연의 목소리는 확성기 없이도 로비에 쩌렁쩌렁 울렸다. 기자들의 녹음기가 일제히 그녀의 입을 향했다. 김 대령님. 군단장님 명령을 어기고 시신을 탈취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지금 항명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기자들의 질문이 쇄도했다. 그때 인파를 헤치고 검은색 세단에서 내린 중년 남자가 헌병들의 호위를 받으며 걸어 나왔다. 육군본부 정훈공 보실장 김태진 준장이었다. 그는 기름진 얼굴에 가식적인 침통함을 바르고 있었다. 허허, 이거 참. 임 대령.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해 보이는데. 유가족들이 오해하게 만들지 말고 이리 와. 약 먹을 시간 안 지났나? 김 준장의 말은 교묘했다.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임지연을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군인으로 낙인 찍으려는 수작이었다. 약이라니요. 말씀 가려서 하십시오. 아니, 자네 저번 작전 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받았잖아.
지금 망상에 빠져서 정상적인 절차를 음모론으로 몰아가면 곤란해. 김일병은 실족사야. 자네가 이러면 고인을 2번 욕보이는 거라고. 김 준장이 혀를 차며 지연에게 다가오려 했다. 그러자 지연이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들었다. 김민수 일병의 관물대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피 묻은 수첩. 박 중사가 미리 확보해둔 결정적 증거였다. 이게 망상입니까? 지연이 수첩을 펼쳐 카메라 앞에 들이밀었다. 사망 전날 일기입니다. 중대장이 방탄복 납품 비리를 목격한 나를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오늘 밤이 무섭다. 이게 망상입니까?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김 준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저거 빼서 당장 체포해. 김 준장의 고함과 함께 헌병들이 계단을 타고 올라왔다. 팬텀 팀원들이 인간 방패를 만들며 저항했다. 병원 로비는 순식간에 난투극 현장으로 변했다. 손대지 마. 그때 날카로운 비명이 소란을 잠재웠다. 김민수 일병의 어머니였다. 낡은 등산복 차림의 중년 여성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달려와 헌병들 사이를 뚫고 들어왔다. 그녀는 지연의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지연의 멱살을 잡았다. 당신이지? 우리 민수 데려간 사람이 당신이지. 지연은 저항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눈물 젖은 눈동자에 지연의 얼굴이 비쳤다. 내 아들 내놔. 군대 보내면 사람 만들어준다며. 왜 시체가 돼서 돌아와? 왜? 어머니는 지연의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오열했다. 퍽 소리가 날 때마다 지연의 가슴에도 멍이 드는 듯 했다. 지연은 흔들리는 어머니를 꽉 끌어안았다. 죄송합니다. 지켜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지연의 눈에서도 기어이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다. 하지만 약속드립니다. 김일병 이렇게 만든 놈들 제가 반드시 법정에 세우겠습니다. 옷을 벗는 한이 있어도 제 목숨을 걸고 약속합니다. 어머니의 통곡 소리가 병원 로비에 메아리 쳤다. 그 처절한 울음소리에 공봉을 들었던 헌병들조차 고개를 떨구었다. 여론의 흐름이 바뀌는 순간이었다. 같은 시각 육군 제5군단장실. 최형석 중장은 TV 생중계 화면을 보며 위스키 잔을 벽에 집어 던졌다. 쨍그랑. 저 미친년이 기어코. 그의 곁에 서 있던 조광일 소장이 안절부절 못하며 말했다. 군단장님, 여론이 안 좋습니다. 방탄복 비리까지 터지면 우리 다 죽습니다. 꼬리 자르기로는 안 됩니다. 최 중장의 눈에 도끼가 서렸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대포폰을 꺼냈다. 임지연, 저녀는 살려두면 안 돼. 오늘 밤이다. 청소부들을 보내. 사고사든 자살이든 상관없어. 숨통을 끊어놔. 하지만 병원에는 기자들이. 병원이 아니야. 놈들은 안전가옥으로 이동할 거다. 이동 경로 파악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 실패하면 내 놈이 대신 죽을 줄 알아. 최 중장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올라온 악귀의 속삭임 같았다. 대한민국 군대의 별들이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전쟁 영웅을 암살하려는 밤이 다가오고 있었다. 경기도 양평군 남한 강변에 폐쇄된 별장. 과거 안기부 시절 안전가옥으로 쓰였던 이곳은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은신처였다. 팬텀팀은 김민수 일병의 시신을 병원 영안실에 안치한 뒤 증거자료 분석과 전열 정비를 위해 이곳으로 잠입했다. 자정. 창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다. 지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김일병의 수첩을 넘기고 있었다. 수첩 안에는 경악할 만한 내용들이 빼곡했다. 5군단 포병여단 신형 방탄복 납품업체 선정 과정. 최형석 중장의 처남이 운영하는 태성 정밀. 불량 방탄판을 정품으로 둔갑시켜 납품. 실험 데이터 조작. 단순한 가혹행위 사건이 아니었다.
수천억 원이 오가는 방산 비리.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일병을 입막음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이다. 대령님, 라면 좀 드십시오. 박 중사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냄비를 들고 왔다. 지연은 고개를 저으려다 팀원들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고 젓가락을 들었다. 후루룩. 뜨거운 국물이 들어가자 긴장으로 굳었던 위장이 조금 풀리는 듯 했다. 상황은 SNS랑 인터넷 커뮤니티는 난리 났습니다. 대령님을 옹호하는 여론이 7, 군을 욕하는 여론이 3 정도입니다. 하지만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에서 댓글 조작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임지연이 북한 간첩이다. 원래 정신병이 있었다는 글이 도배되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야. 지연은 덤덤하게 대답했다. 그때였다. 별장 외곽에 설치해둔 동작 감지 센서의 알람이 울렸다. 삐삐삐. 전원 위치로. 지연이 젓가락을 던지고 권총을 뽑아들었다. 동시에 팀원들이 불을 끄고 각자의 위치로 산계했다. 창밖 어둠 속 빗줄기 사이로 희미한 그림자 10여 개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그들의 움직임은 은밀하고 신속했다. 일반 보병이 아니었다. 특수부대 출신 용병들이다. 지연은 야간 투시경을 착용했다. 녹색 시야 속에서 적들의 모습이 드러났다. 소음기를 장착한 소총, 방탄조끼, 그리고 얼굴을 가린 발라클라바. 최 중장이 보낸 사냥개들이었다. 푹 챙그랑. 유리창이 깨지며 최루탄이 거실로 날아들었다. 치익. 하얀 연기가 순식간에 시야를 가렸다. 가스. 가스. 사격 개시. 지연의 외침과 함께 팬텀팀의 총구가 불을 뿜었다. 하지만 적들은 연막을 틈타 이미 건물 내부로 진입하고 있었다. 죽여. 확인 사살해. 현관문이 폭파되며 놈들이 들이닥쳤다. 좁은 거실에서 처절한 백병전이 벌어졌다. 지연은 연기 속에서 튀어나온 적의 총구를 쳐내고 허리춤에 나이프를 뽑아 놈의 허벅지를 찔렀다. 아! 비명과 함께 놈이 쓰러지자 지연은 그의 소총을 뺏어들고 연이어 들어오는 2명에게 점사를 날렸다. 타탕! 타탕! 하지만 적들의 숫자가 너무 많았다. 2층 창문을 깨고 레펠로 진입한 놈들이 위에서 사격을 가해왔다. 박중사, 김하사, 뒷문으로 나가. 서버 하드디스크 챙겨서. 대령님은요? 난 여기서 놈들을 묶어둔다. 어서 가. 지연은 소파를 뒤집어 엄폐물로 삼으며 응사했다. 총알이 소파 가죽을 찢고 솜을 날렸다. 그때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지연을 덮쳤다. 키가 2미터는 되어 보이는 거구의 용병이었다. 그는 지연의 총을 발로 차 날려버리고 무지막지한 힘으로 지연의 목을 졸랐다. 내년 목값이 꽤 비싸더군. 최 중장님이 아주 간절히 원하시던데. 거구의 남자가 킬킬거리며 악력을 높였다. 숨이 막혀왔다. 눈앞이 깜깜해졌다. 하지만 지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바닥을 더듬어 깨진 유리 조각을 집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놈의 손목 동맥을 그었다. 끄악.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다. 놈이 손을 놓자 지연은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떨어진 권총을 집어들었다. 탕! 놈의 미간에 정확히 구멍이 뚫렸다. 거구가 쿵 하고 쓰러졌다. 대령님, 포위됐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박 중사의 비명이 들렸다. 별장 밖은 이미 적들에게 완전히 포위된 상태였다. 탈출구는 없었다. 지연은 입가에 흐르는 피를 닦아냈다. 상황은 최악.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오히려 더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여기서 죽을 순 없어. 아직 놈들의 목을 따지 못했으니까. 지연은 주머니에서 소형 폭파 장치 리모컨을 꺼냈다. 이 별장은 본래 유사시 자폭을 위해 설계된 곳이었다.
그녀는 미리 건물 기둥 곳곳에 폭약을 설치해 두었다. 전 팀원 지하 벙커로 이동한다. 카운트다운 10초. 네. 대령님, 건물을 날려버리시려고요? 살고 싶으면 뛰어. 지연은 엄폐물 밖으로 몸을 날리며 리모컨 버튼을 눌렀다. 삑. 적들이 거실로 쏟아져 들어오던 그 순간. 콱광. 콱콱쾅.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별장의 1층이 무너져 내렸다. 화염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건물 잔해와 함께 적들이 매몰되었다. 그 혼란의 틈을 타 지연과 팀원들은 미리 확보해둔 지하 통로를 통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비 내리는 남한강변. 무너진 별장을 뒤로하고 지연은 절뚝거리며 걸었다. 그녀의 옆구리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갑니다. 서울로. 박 중사가 놀란 눈으로 물었다. 서울이라니요? 지금 가면 죽습니다. 지연은 서울 쪽 하늘을 바라봤다. 그곳에는 최영석 중장이 그리고 썩어 빠진 별들이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을 것이다. 아니,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지. 지연의 눈에 살기가 어렸다. 최형석 중장. 오늘 밤 내 놈 침실에서 보자. 사냥감이었던 그녀가 이제 가장 위험한 사냥꾼이 되어 서울로 향하고 있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육군 참모총장 공관 인근. 최형석 중장의 사택. 대한민국 상위 1%가 모여 사는 부촌. 높은 담장과 CCTV 그리고 사설 경비업체와 헌병이 2중 3중으로 지키고 있는 요새였다. 새벽 3시. 폭우가 쏟아지는 밤. 모든 것이 잠든 시간이지만 지연에게는 최고의 작전 시간이었다. 지연은 검은색 라이더 슈트를 입고 어둠 속에 녹아들어 있었다. 그녀의 등에는 컴파운드 보호가, 허벅지에는 소음 권총이 매달려 있었다. 총성은 너무 컸다. 침투에는 조용한 활이 제격이었다. 경비 헌병 4명, 사설 경비 2명, CCTV 사각지대는 2층 테라스 쪽 15초. 지연의 머릿속에 사택의 도면과 경비 패턴이 시뮬레이션처럼 돌아갔다. 그녀는 담장 너머로 앵커를 쐈다. 퍽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갈고리가 걸렸다. 전동 윈치를 타고 순식간에 담장을 넘었다. 정원에는 도베르만 2마리가 풀려 있었다. 녀석들이 낌새를 채고 짖으려는 순간 지연이 쏜 마취 주사기가 정확히 녀석들의 엉덩이에 꽂혔다. 깨갱 개들이 스르르 잠들었다. 지연은 정원을 가로질러 배수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갔다. 비에 젖은 배수관은 미끄러웠지만 그녀의 악력은 강철 같았다. 2층 테라스 창문. 잠겨 있었다. 지연은 유리 절단기를 꺼내 둥글게 원을 그렸다. 톡 하고 유리가 떨어져 나가자 손을 넣어 잠금 장치를 풀었다. 침실 안으로 진입했다. 킹사이즈 침대 위에는 최형석 중장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그의 옆 협탁에는 권총이 놓여 있었다. 지연은 소리 없이 다가가 권총을 확보하고 탄창을 분리해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차가운 총구를 최 중장의 이마에 갖다 댔다. 일어나. 누구? 최 중장이 부스스 눈을 떴다. 그리고 눈앞에 있는 검은 그림자와 자신의 이마에 닿은 차가운 금속을 인지하는 순간 그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다. 너는 쉿. 소리 지르면 뇌수가 베개에 흩뿌려질 거야. 지연이 낮게 속삭였다.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최 중장의 얼굴을 적셨다. 그 모습은 흡사 저승사자와 같았다. 이 미친년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경비. 최 중장이 소리를 지르려 하자 지연은 권총 손잡이로 그의 입을 내리찍었다. 하는 소리와 함께 최 중장의 앞니가 부러졌다. 피가 튀었다.
지연은 재빨리 그의 입에 양말을 쑤셔 넣고 테이프로 감았다. 묻는 말에만 고개 끄덕여. 태성 정밀 이중장부. 어디 있어? 최 중장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고개를 저었다. 모른다는 뜻이었다. 지연은 침대 옆 서랍을 뒤졌다. 없었다. 옷장, 금고. 금고가 있었다. 비밀번호대. 최 중장은 눈을 질끈 감았다. 시간을 끌면 경비병들이 올 것이라 믿는 눈치였다. 지연은 한숨을 쉬었다. 시간 끌면 내 부하들이 올 것 같지? 유감스럽게도 그들은 지금 내 부하들과 바둑이나 두고 있을걸. 마취총 맞고 뻗어서 말이야. 지연은 최 중장의 손가락 하나를 잡았다. 5초 준다. 비밀번호. 지연이 손가락을 뒤로 꺾기 시작했다. 우지끈. 최 중장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눈으로 금고를 가리켰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숫자를 표시했다. 0516. 지연이 번호를 누르자 띠릭 소리와 함께 육중한 금고 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현금 뭉치와 골드바 그리고 USB 하나가 들어있었다. 태성 정밀의 로고가 박힌 USB. 지연은 그것을 챙겨 노트북에 연결했다. 화면에 뜬 파일들. 국방부 납품 로비 리스트, 불량 방탄복 성능 시험 조작 데이터, 차명 계좌 입출금 내역.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이 파일 하나면 최 중장은 물론이고 국방부 장관, 여당 국회의원까지 줄줄이 엮여 들어갈 핵폭탄급 증거였다. 이걸로 당신 인생은 끝났어. 그리고 김일병의 억울함도 풀릴 거야. 지연은 노트북을 닫고 최 중장을 바라봤다. 그는 이제 체념한 듯 축 늘어져 있었다. 그때였다. 쿵, 쿵, 쿵. 방문 밖에서 급박한 발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문이 부서져라 열렸다. 꼼짝 마. 무기 버려. 조광일 소장이 이끄는 무장병력이었다. 최 중장이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로 긴급 호출을 보낸 것이었다. 10여 개의 총구가 지연을 향했다. 하하. 쥐새끼가 도간에 들었구나. 임지연, 넌 이제 끝이야. 그 USB 내놓고 투항해.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지. 조광일이 비열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지연은 최 중장을 인질로 잡고 그 뒤에 숨었다. 오지 마. 쏘면 이 양반 머리통이 날아갈 테니까. 쏴도 상관없어. 어차피 최 중장님도 이 일이 터지면 끝장이야. 여기서 너랑 같이 명예롭게 순직 처리해드리는 게 우리 군을 위하는 길이지. 조광일의 충격적인 말. 최 중장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토사구팽. 자신들도 쓰다 버리는 카드였던 것이다. 전원 사격 준비. 목표는 둘 다 사살한다. 조광일의 명령에 병사들이 머뭇거렸다. 군단장을 쏘라니. 하지만 그들 뒤에 서 있던 청소부들이 앞으로 나섰다. 그들은 망설임이 없었다. 지연은 판단했다. 여기서 최 중장을 데리고 나가는 건 불가능하다. 그녀는 최 중장의 귀에 속삭였다. 들었지? 저게 내가 평생 몸 바친 조직의 실체야. 지옥에 가서도 똑똑히 기억해. 지연은 최 중장을 조광일 쪽으로 밀어버렸다. 사격. 타타타탕. 총성이 빗발쳤다. 최 중장의 몸이 벌집이 되어 쓰러졌다. 그 틈을 타 지연은 테라스 창문을 깨고 밖으로 몸을 날렸다. 유리 파편과 함께 2층에서 정원으로 추락했다. 낙법을 쳤지만 충격이 컸다. 쫓아. 놓치면 안 돼. 지연은 절뚝거리며 담장을 향해 뛰었다. 등 뒤로 총알이 스치고 지나갔다. 어깨에 불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스친 게 아니었다. 맞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품속에 USB. 이것만이 희망이었다. 지연은 어둠 속 빗줄기를 뚫고 사라졌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이라는 것을. 가장 믿었던 조직에게 배신당하고 살인 누명까지 쓰게 된 임지연. 상처 입은 늑대는 더욱 흉포해지는 법. 서울의 밤거리를 달리는 그녀의 눈빛은 이제 생존을 넘어 파멸을 향해 불타오르고 있었다. 속보입니다. 육군 제5군단장 최형석 중장 자택에서 피살. 유령 용의자로 임지연 대령 지명. 군 당국 진돗개 하나 발령 및 도주로 차단 주력. 서울 영등포구 물레동 철공소 골목. 새벽 4시.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가 낡은 슬레이트 지붕을 때리며 소음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기름때와 쇠냄새가 찌든 골목 구석, 폐업한 공장 셔터 아래 웅크린 그림자가 있었다. 임지연이었다. 그녀의 호흡은 거칠었고 입술은 핏기 없이 창백했다. 오른쪽 어깨를 감싸 쥔 손가락 사이로 끈적하고 검붉은 액체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총알이 어깨 근육을 관통했다. 뼈는 피했지만 출혈이 너무 심했다. 하. 지연은 흐려지는 의식을 붙잡기 위해 입안에 살을 씹었다. 비릿한 피맛이 뇌를 자극했다. 거리의 대형 전광판에서는 그녀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있었다. 희대의 살인마, 군명예를 더럽힌 반란군. 뉴스 앵커의 목소리는 그녀를 악마로 묘사하고 있었다. 조광일 소장이 언론을 장악한 것이 분명했다. 최형석 중장을 죽인 건 자신들이면서 그 죄를 온전히 지연에게 뒤집어 씌운 것이다. 이대로는 죽는다. 지연은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병원은 갈 수 없다. 약국도 위험하다. 모든 CCTV가 그녀를 쫓고 있을 것이다. 그녀에게 필요한 건 은신처 그리고 응급처치 도구였다. 그녀는 골목 안쪽에 주차된 배달용 오토바이의 백미러를 뜯어냈다. 그리고 깨진 거울 조각으로 자신의 어깨를 비춰보았다. 찢어진 상처 사이로 박힌 총알 파편이 보였다. 제거해야 했다. 지연은 공장 구석에 버려진 녹슨 펜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라이터를 켰다. 치익. 빗물과 기름이 섞인 펜치 끝을 불로 지졌다. 소독이라기보다는 흉내에 가까웠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가죽 허리띠를 풀어 입에 물었다. 읍. 지연은 망설임 없이 펜치를 상처 구멍으로 쑤셔 넣었다. 생살이 찢기는 고통이 전신을 강타했다. 눈앞이 번쩍거리며 하얀 점들이 춤을 췄다. 비명은 허리띠에 막혀 짐승의 신음처럼 흘러나왔다. 발그락. 펜치 끝에 금속이 닿는 느낌이 났다. 지연은 손을 떨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며 파편을 잡고 끄집어냈다. 투둑. 피 묻은 납 조각이 바닥에 떨어졌다. 지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머니에 있던 강력 접착제를 꺼냈다. 상처를 꿰맬 시간도 바늘도 없었다. 그녀는 벌어진 살가죽 위에 접착제를 들이부었다. 살이 타들어가는 듯한 화학적 화상이 고통을 더했지만 피는 멈췄다. 그때였다. 골목 입구에서 구둣발 소리가 들려왔다. 저벅저벅. 이 근처다. 핏자국이 있어. 쥐새끼가 멀리 못 갔을 거야. 조광일의 사병인 청소부들이었다. 그들은 경찰 무전을 도청해 지연의 위치를 좁혀오고 있었다. 지연은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몸이 천근만근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잡히면 끝이다. 죽음보다 더한 불명예와 고문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지연은 공장 뒷문을 통해 좁은 골목으로 빠져나갔다. 미로처럼 얽힌 물레동 골목은 707 시절 도심 침투 훈련 때 익혀둔 지형이었다. 그녀는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하지만 추격자들의 실력도 만만치 않았다. 그들은 포위망을 좁히며 지연을 몰아붙였다. 막다른 골목. 앞에는 3미터 높이의 담벼락, 뒤에는 총을 든 3명의 남자. 찾았다. 여기서 죽여도 됩니까? 선두에 선 남자가 인이어 마이크에 대고 속삭였다.
지연은 천천히 뒤로 돌아 그들을 마주봤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동자는 부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오지 마. 다친다. 하. 꼴을 보니 서 있기도 힘들어 보이는데 허세는. 남자가 비웃으며 칼을 꺼내 들었다. 총소리를 내지 않으려는 속셈이었다. 그가 달려드는 순간 지연은 부상당한 오른쪽 어깨를 뒤로 빼고 왼쪽 손으로 바닥에 흙을 한 줌 쥐어 놈의 눈에 뿌렸다. 악! 놈이 주춤한 사이 지연은 낮게 파고들어 놈의 무릎 관절을 걷어찼다. 우지끈. 비명과 함께 놈이 쓰러지자 지연은 놈의 손에서 칼을 뺏어들었다. 나머지 두 명이 동시에 덤벼들었다. 지연은 칼을 역수로 쥐고 춤추듯 움직였다. 샥, 샥. 한 놈의 손목 힙줄을 긋고 다른 놈의 허벅지를 찔렀다. 치명상은 피하되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드는 정교한 기술이었다. 순식간에 세 명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다. 골목 밖에서 더 많은 발소리가 들려왔다. 수십 명이었다. 이대로는 안 돼. 판을 뒤집을 카드가 필요해. 지연은 품속의 USB를 확인했다. 이것을 세상에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방송국, 인터넷 모두 감시당하고 있을 것이다. 그때 그녀의 뇌리에 한 사람이 스쳐 지나갔다. 과거 707 시절 작전 중 한쪽 다리를 잃고 전역한 선배. 지금은 불법 해킹과 정보 거래를 하는 뒷세계의 기술자 독사 강철중. 그의 아지트가 이 근처 영등포 지하상가 어딘가에 있었다. 지연은 담벼락을 넘어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녀의 목표는 이제 생존이 아니었다. 반격을 위한 접선이었다. 서울 영등포구 지하상가 기계실 안쪽 비밀 공간. 각종 모니터와 서버 장비가 윙윙거리는 소음을 내고 있었다. 라면 국물 자국이 묻은 러닝셔츠 차림의 남자가 담배를 피우며 모니터를 노려보고 있었다. 강철중이었다. 그때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강철중은 놀라지 않고 의자를 돌렸다. 올 줄 알았다. 대한민국 전역이 내 현상수배 전단지로 도배됐더구나, 지연아. 지연은 문을 닫고 주저앉았다. 과다출혈로 인한 현기증이 한계에 다다랐다. 선배, 도움이 필요해요. 강철중은 혀를 차며 지연에게 다가와 어깨의 상처를 살폈다. 미친년. 본드로 떡칠을 해놨네. 이러다 괴사해. 일단 누워. 강철중은 구급 상자를 꺼내 능숙하게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지연이 사람을 죽일 리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다. 이거 풀어줘요. 지연이 피 묻은 손으로 USB를 건넸다. 강철중은 USB를 받아 컴퓨터에 연결했다. 암호화 코드가 모니터에 떴다. 국방부 최상위 보안 등급이네. 뚫는데 시간 좀 걸리겠다. 근데 이거 터뜨리면 너 진짜 나라 뒤집는 거야. 감당할 수 있겠냐?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그들 김일병을 죽였어요. 그리고 최 중장도 자기들이 죽이고 나한테 뒤집어 씌웠고요. 강철중의 손이 멈췄다. 그의 눈빛이 진지해졌다. 개새끼들. 아직도 그 벌은 못 고쳤네. 강철중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타다다닥, 타닥. 모니터 화면에 녹색 바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근데 지연아, 이거 인터넷에 뿌려봤자 소용없어. 놈들이 5분 안에 삭제하고 IP 추적해서 여기로 미사일 날릴걸.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해. 방법이 있어? 오늘 오전 10시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전군 지휘관 회의가 열려. 국방부 장관, 참모총장, 그리고 조광일 그 새끼까지 다 모이는 자리야. 게다가 이번엔 대통령까지 참석해서 전 방송사가 생중계한대. 지연의 눈이 번쩍였다. 전군 지휘관 회의.
대한민국 군의 수뇌부가 모두 모이는 자리. 그리고 생중계. 그곳에서 이 영상을 튼다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하지만 국방부 청사는 요새야. 지금 내 몸 상태로 뚫는 건 자살 행위야. 뚫는 게 아니야. 초대받지 않은 손님으로 입장하는 거지. 지연은 벽에 걸려있던 강철중의 예비군 군복을 바라봤다. 그리고 구석에 놓인 가발과 안경을 집어들었다. 선배, 아이디 카드 위조 가능해? 강철중이 씩 웃었다. 내 전공이지. 누구로 만들어줄까? 국방일보 기자. 아니면 청소 아줌마. 아니, 헌병대 수송 담당관. 가장 의심받지 않고 어디든 갈 수 있는 보직이니까. 오전 9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 엄중한 경비가 펼쳐지고 있었다. 장갑차가 입구를 막고 있었고 헌병 특수임무대가 소총을 든 채 지나가는 모든 차량을 검문했다. 지연은 헌병대 마크가 붙은 탑차를 몰고 위병소로 향했다. 짧은 가발을 쓰고 안경을 쓴 그녀는 영락없는 남성 부사관의 모습이었다. 헐렁한 군복이 그녀의 여성적인 체형과 부상당한 어깨를 가려주었다. 정지. 신분증 제시하십시오. 헌병 초병이 날카로운 눈으로 지연을 훑어봤다. 지연은 태연하게 위조된 아이디 카드를 건넸다. 초병이 단말기에 카드를 스캔했다. 비빅. 제1수송교육연대 상사 박동민. 승인. 강철중의 실력은 완벽했다. 통과하십시오. 오늘 경비가 삼엄하니 지정된 구역 외에는 이동 금지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지연은 굵게 변조한 목소리로 대답하고 엑셀을 밟았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겉으로는 평온했다. 청사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운 지연은 짐칸으로 이동했다. 그곳에는 그녀의 본래 무장인 3단 봉과 권총, 그리고 강철중이 챙겨준 소형 방송 송출 장비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군복을 벗었다. 그 안에는 정갈한 정복이 입혀져 있었다. 피 묻은 셔츠는 갈아입었지만 어깨의 통증은 여전했다. 그녀는 진통제 새 알을 씹어 삼켰다. 이제 시작이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회의가 열리는 대회의실은 3층. 하지만 계단 입구부터 경호원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대통령 경호처 요원들이었다. 그들은 군인보다 훨씬 까다로운 상대였다. 지연은 청소 도구함에 숨어 동태를 살폈다. 10분 뒤 회의 시작. 그때 복도 끝에서 익숙한 얼굴이 걸어오고 있었다. 조광일 소장. 그는 옆에 있는 부관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오늘 회의 끝나면 임지연 그년 수배 전단지 전국에 뿌려. 현상금도 걸고. 쥐새끼 잡는 데는 돈이 최고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성 정밀권은 완벽하게 세탁했습니다. 최 중장 단독 비리로 마무리될 겁니다. 지연의 주먹이 떨렸다. 저 악마 같은 미소를 오늘 기필코 지옥의 비명으로 바꿔주리라. 지연은 복도 천장의 환기구 덮개를 바라봤다. 707 시절 건물 도면을 외우는 것은 기본이었다. 이 환기구는 대회의실의 방송 조정실 위를 지나간다. 그녀는 도구함을 밟고 올라가 환기구 덮개를 열었다. 먼지 쌓인 좁은 통로. 부상당한 어깨로는 기어가기조차 힘든 곳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몸을 밀어 넣었다. 어깨가 쓸릴 때마다 신음이 나왔지만 멈추지 않았다. 포복으로 30m를 이동했다. 아래쪽에서 방송 조정실의 불빛이 새어나왔다. 지연은 환기구 틈으로 아래를 내려다봤다. PD와 엔지니어 2명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하나, 둘, 셋. 쾅. 지연이 환기구 덮개를 발로 차고 아래로 뛰어내렸다. 착지와 동시에 낙법을 치며 놀라서 뒤돌아보는 경호원의 명치를 가격했다. 컥. 경호원이 쓰러지자 PD가 비명을 지르려 했다.
지연은 빠르게 다가가 그의 입을 막고 손에 든 권총을 보였다. 소리 지르지 마. 방송 사고 내고 싶지 않으면. 조정실은 순식간에 제압되었다. 지연은 출입문을 잠그고 의자로 막았다. 유리창 너머로 대회의실 전경이 보였다. 대통령이 입장하고 있었고 수백 명의 별들이 기립해 박수를 치고 있었다. 그 맨 앞줄에 조광일이 앉아 있었다. 지금부터 송출 신호 내가 가져간다. 지연은 강철중이 준 USB를 메인 서버에 꽂았다. 엔지니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 행사입니다. 저희 다 죽어요. 안 죽어. 진실을 밝히는 거니까. 너희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지연은 마이크를 잡았다. 이제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의 재판이 시작된다. 충성. 국군 통수권자이신 대통령님께 대하여 경례. 우렁찬 구호와 함께 장내의 모든 장군들이 거수 경례를 했다. 엄숙하고 권위적인 풍경. 하지만 그 평화는 단 3초 뒤에 산산조각 났다. 대형 스크린에 준비된 홍보 영상 대신 치직거리는 노이즈가 발생했다. 뭐야? 방송팀. 이거 왜 이래? 사회자가 당황하며 소리쳤다. 그리고 노이즈가 걷히며 화면 가득한 여자의 얼굴이 나타났다. 피 묻은 정복을 입고 창백하지만 강렬한 눈빛을 한 임지연 대령이었다. 장내가 술렁거렸다. 임지연. 저 여자가 왜 저기서 나와? 방송 끊어. 당장 끊어. 조광일 소장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경호원들이 방송 조정실로 달려갔다. 쾅, 쾅. 문을 부수려 했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스크린 속에 지연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었다. 거실에서 TV를 보던 국민들, 스마트폰을 보던 학생들, 역전의 시민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육군 대령 임지연입니다. 저는 지금 군을 장악한 범죄 집단을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대통령은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 밖으로 대피하려 했지만 지연의 다음 말이 발길을 잡았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고 김민수 일병을 죽음으로 몰고 간 방산 비리의 증거 그리고 저를 살인범으로 몰아넣은 진짜 범인들의 목소리입니다. 화면이 바뀌었다. 최형석 중장과 조광일 소장의 밀담이 담긴 CCTV 영상, 그리고 태성 정밀의 이중장부 파일들이 빠르게 지나갔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조광일의 음성이 흘러나왔다. 임지연, 저녀는 살려두면 안 돼. 오늘 밤이다. 청소부들을 보내. 시체는 소양강에 떠내려가면 찾기도 힘들 겁니다. 적나라한 살인 교사 명령. 조광일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주변에 있던 장군들이 그를 피하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꽂혔다. 아니야. 저거 다 조작입니다. 딥페이크라고. 저 미친년이 북한 사주를 받고 테러를 하는 겁니다. 조광일이 단상으로 뛰어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발악했다. 하지만 그때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방송 조정실의 유리가 깨졌다. 임지연이 깨진 창틀 위에 섰다. 그녀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총구는 정확히 조광일을 향하고 있었다. 쏘지 마. 쏘지 마. 조광일이 비명을 지르며 책상 밑으로 숨으려 했다. 추태였다. 별 2개를 단 장군의 모습이라고는 믿기 힘든 비겁함에 국민들은 경악했다. 지연은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큰 소리로 외쳤다. 나는 살인자가 아니다. 나는 내 부하를 지키지 못한 못난 상관일 뿐이다. 하지만 더 이상 내 군대가 내 조국이 저런 쓰레기들에게 유린당하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 지연의 외침은 절규에 가까웠다. 그때 조정실 문이 부서지며 헌병 특임대가 진입했다.
무기 버려. 사살한다. 지연은 천천히 손을 들었다. 하지만 총은 놓지 않았다. 그녀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다. 국민 여러분, 부디 이 진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저들이 덮으려 했던 한 병사의 억울한 죽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타탕. 특임대의 총이 불을 뿜었다. 지연의 몸이 휘청거렸다. 왼쪽 허벅지와 복부에서 피가 터져 나왔다. 그녀는 쓰러지면서도 끝까지 조광희를 노려보았다. 그녀가 쓰러지는 모습이 생중계로 송출되는 순간 방송 신호가 끊겼다. 화면은 검게 변했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뒤집어졌다. 광화문 광장, 서울역, 부산역. 거리의 시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게 뭐야? 진짜야? 군인이 사람을 죽이라고 시켰다고? 임지연 대령, 저 사람 영웅 아니었어? 인터넷은 폭발했다.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가 임지연, 조광일, 국방부 비리로 도배되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접속자가 폭주해 서버가 다운되었다. 국방부 대회의실. 피를 흘리며 쓰러진 지연의 주위로 헌병들이 몰려들었다. 그녀의 의식은 희미해져 갔다. 천장의 조명이 눈부시게 빛났다. 마치 그날의 햇살처럼. 김일병. 약속. 지켰어. 지연의 눈이 감겼다. 수갑이 채워지는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의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져 있었다. 패배가 아니었다. 그녀가 쏘아 올린 진실의 탄환은 이제 막 저 거대한 성벽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으니까. 피고인 임지연. 상관 살해 미수, 군용물 절도, 항명, 근무지 이탈. 혐의만 12가지입니다. 변호할 말이 있습니까? 경기도 용인시 제3야 전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대법정. 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이 피고인석을 비췄다. 임지연은 환자복 위에 수의를 걸친 채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복부와 허벅지의 총상 때문에 혼자서는 서 있을 수도 없는 상태였다. 그녀의 양손에는 수갑이, 허리에는 포승줄이 묶여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법정을 압도하고 있었다. 방청석은 기자들과 방청권 추첨에 당첨된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법원 밖에서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임지연 석방, 비리 장성 구속을 외치며 촛불을 들고 있었다. 그 함성이 두꺼운 법원 벽을 뚫고 웅웅거리는 진동으로 전해져 왔다. 군 검찰관 서동철 소령이 독사 같은 눈으로 지연을 노려보며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조광일 라인의 마지막 보루였다. 어떻게든 임지연을 정신병자나 반역자로 몰아넣어 여론을 뒤집어야 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자신의 범죄를 정의라고 포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팩트는 명확합니다. 피고인은 군단장 관저에 침입해 총기를 난사했고 국가 중요 행사인 지휘관 회의를 테러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군사 반란 행위입니다. 서소령이 스크린에 지연이 방송실 유리를 깨고 총을 겨누던 장면을 띄웠다. 자극적인 장면 편집에 방청석이 술렁거렸다. 지연은 힘겹게 마이크를 자신 쪽으로 당겼다. 반란이라.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검찰관님은 군인의 존재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피고인은 질문할 자격이 없어. 묻는 말에나 대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 그게 군인의 제일 덕목입니다. 저는 제 부하이자 대한민국 국민인 김민수 일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살인자들이 별을 달고 거들먹거리는 꼴을 두고 보는 것이야말로 군인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지연의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조용. 정숙하세요. 재판장이 법봉을 두드렸다. 재판장 역시 육사 출신의 보수적인 판사였다. 그는 지연이 껄끄러웠다. 피고인, 증거랍시고 제시한 USB 파일들.
국과수 감정 결과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원본이 훼손되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재판장의 말은 날조였다. 이미 권력의 손길이 국과수까지 미친 것이다.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예상은 했지만 저들의 카르텔은 생각보다 더 깊고 거대했다. 증거가 부정당하면 그녀의 행동은 그저 미치광이의 난동이 된다. 그때 법정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다. 증인석이 술렁거렸다. 조광일 소장이었다. 그는 지난번 방송 사고 이후 직무 정지 상태였지만 여전히 뻔뻔한 얼굴로 증인석에 앉았다. 재판장님, 저 여자는 707 시절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살인을 즐기는 경향이 있었죠. 이번 일도 자신의 과시욕 때문에 벌인 자작극입니다. 김민수 일병, 그 친구 자살한 겁니다. 유서도 발견됐고요. 조광일이 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 흔들었다. 위조된 유서였다. 제가 그동안 임 대령을 아껴서 덮어주려 했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칠 줄은 몰랐습니다. 허허. 가증스러운 연기. 지연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진실이 눈앞에 있는데도 권력이라는 거대한 벽이 그것을 가리고 있었다. 서러움과 분노가 가슴을 찢었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죽이라고 했잖아. 내 귀로 똑똑히 들었어. 지연이 소리쳤지만 서소령이 비웃으며 말했다. 증거 있습니까? 피고인의 환청 아닙니까? 모든 것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법조계, 군 수뇌부 감정기관까지. 그들은 한통속이었다. 이대로라면 지연은 사형 혹은 무기징역을 피할 수 없었다. 그 순간 방청석 맨 뒷자리에서 누군가 일어났다. 낡은 작업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무엇인가를 들고 있었다. 저기, 제가 증거가 있습니다. 법정 경위들이 그를 제지하려 했다. 하지만 남자는 절규하듯 소리쳤다. 저는 태성정밀 생산 공장장입니다. 조광일 소장과 최형석 중장이 불량 방탄판 만들라고 지시한 녹취록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민수 일병이 죽던 날 공장에 찾아와서 협박하던 CCTV 영상도 제 클라우드에 있습니다. 장내가 발칵 뒤집혔다. 내부 고발자. 조광일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저 미친놈 끌어내. 어디서 헛소리야. 하지만 이번엔 막을 수 없었다. 기자들이 일제히 그 남자에게 달려들어 마이크를 들이댔다. 남자는 휴대폰을 스피커폰으로 켜고 마이크에 갖다 댔다. 취직. 야, 공장장. 김민수 그 새끼가 냄새 맡은 것 같으니까 처리해. 군대에서 사고사로 위장하는 건 일도 아니야. 알았어? 법정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오는 목소리. 명백한 조광일의 목소리였다. 순간 법정 안에는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곧이어 분노의 함성이 터져나왔다. 와, 저 살인마 새끼 잡아라. 임지연은 무죄다. 조광일을 구속해라. 시민들이 펜스를 넘으려 했다. 판사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랐다. 조광일은 휠체어에서 일어나 도망치려 했다. 그가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는 순간 그의 다리 부상 쇼마저 거짓임이 들통났다. 지연은 그 아수라장 속에서 조광일을 바라보았다. 도망치는 쥐새끼 같은 뒷모습. 그녀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겼다. 나의 승리가 아니라 진실의 승리였다. 판사는 어쩔 수 없이 휴정을 선언하고 도망치듯 법정을 빠져나갔다. 헌병들이 조광일을 보호하려 했지만 성난 민심을 막을 수는 없었다. 법정 밖 함성은 이제 축제의 노래처럼 들려왔다. 그로부터 3개월 후 대전 현충원. 늦가을의 바람이 묘비 사이를 스치며 낙엽을 굴리고 있었다. 임지연은 검은색 코트를 입고 휠체어 대신 목발을 짚은 채 언덕을 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는 더 이상 계급장이 없었다. 법원은 그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상 참작이 되었지만 군형법상 상관 폭행과 무기 사용은 명백한 불법이었기에 파면 조치가 내려졌다. 그녀는 군복을 벗었고 연금도 박탈당했다. 반면 조광일과 부패 장성들은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수감되었다. 세상은 그녀를 다크 히어로라 불렀지만 그녀는 그저 모든 것을 잃은 전직 군인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다. 고 상병 김민수. 추서된 계급이 적힌 묘비 앞에 지연이 멈춰섰다. 그녀는 목발을 내려놓고 힘겹게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 온 국화꽃 다발과 자신이 달고 있던 대령 계급장을 비석 위에 올려놓았다. 늦어서 미안해, 김일병. 지연은 비석을 쓰다듬었다. 차가운 돌의 감촉.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영혼은 따뜻할 것이라 믿었다. 약속 지켰어. 그놈들 법의 심판을 받았어. 당신 어머니도 이제 편히 주무실 수 있게 해드렸어. 지연은 소주 한 잔을 따라 비석에 뿌렸다. 군인으로서의 명예, 평생을 바쳐온 커리어, 화려했던 미래. 모든 것을 잃었다. 후회는 없을까? 지연은 자문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별은 군복 어깨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어두운 밤길을 비추는 진실, 그것이 진짜 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별을 떼어내어 이 어둠을 밝혔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대령님. 아니, 누님.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중사와 팬텀 팀원들이었다. 그들은 전역하지 않았다. 지연이 마지막 재판 때 내 부하들은 명령에 따랐을 뿐이니 선처해달라고 간곡히 호소한 덕분에 징계로 마무리되고 군에 남을 수 있었다. 그들은 정복을 갖춰 입고 지연의 뒤에 도열했다. 전체 차렷. 전 대장님께 대하여 경례. 충성. 우렁찬 목소리가 현충원에 울려 퍼졌다. 현역 군인들이 파면당한 민간인에게 경례를 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규정 따위는 초월한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에게 임지연은 영원한 지휘관이었다. 지연은 쓴웃음을 지으며 일어섰다. 이 녀석들이 헌병대가 보면 영창감이다. 그만 내려라. 누님, 어디로 가실 겁니까? 저희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박중사가 눈시울을 붉히며 물었다. 지연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가을 하늘. 감옥 같은 군대를 벗어나 처음으로 마주하는 자유의 하늘이었다. 글쎄, 우선 밥이나 먹으러 가자. 아주 맛있는 걸로. 그리고 지연은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만지작거렸다. 인권 변호사 사무실의 명함이었다. 억울한 군인들을 돕는 일을 함께 해보자는 제안이었다. 할 일이 있어. 아직도 제2, 제3의 김민수가 어딘가에서 울고 있을 테니까. 총 대신 법전을 군화 대신 운동화를 신고 다시 싸워봐야지. 지연은 목발을 짚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뎠다. 절뚝거리는 걸음이었지만 그 뒷모습은 그 어떤 장군보다 당당하고 거대해 보였다. 그때 저 멀리서 김민수 일병의 어머니가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어머니는 지연을 보자마자 와락 끌어안았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대령님. 우리 아들 이제 한풀고 좋은 곳으로 갔을 거예요. 어머니의 따뜻한 품. 지연은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군인이라는 껍데기를 벗고 한 인간으로서 흘리는 치유의 눈물이었다. 어머니, 저는 이제 대령이 아닙니다. 그냥 지연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래요, 지연 씨. 우리 딸. 고생 많았어. 따스한 햇살이 세 사람을 비췄다. 지연은 깨달았다. 진정한 힘은 계급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고 불의에 맞서 물러서지 않는 용기. 그것이 진짜 힘이었다. 그녀는 비로소 군복을 벗었지만 이제야 진짜 어른이 그리고 진짜 영웅이 되었다. 바람이 불어와 묘비 위에 국화꽃을 흔들었다. 마치 김민수 일병이 손을 흔들며 배웅하는 것처럼. 임지연은 눈물을 닦고 활짝 웃었다. 새로운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사람들이 그리고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함께할 테니까.